9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말미에 이제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기대하지 못한 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그 세 가지 형태 중에 첫 번째가 경제적 위험입니다. 경제적 위험은 투자 유치국 내의 생산 요소 및 상품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야기된 손실의 가능성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우리 한국 경제가 급속하게 그야말로 성장하던 때였죠. 그 분수령이 이제 88 올림픽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참 뿌듯했죠. 그때 이제 보면은 그 올림픽 그때는 뭐 이제 주관하는 방송 MBC 방송이었던 거 미국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여러 이제 발전된 모습들을 그야말로 이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에게 이제 중계되면서 그게 이제 그야말로 외부에 최초로 광범위하게 알려진 그런 이제 시기였죠. 그 80년대 그야말로 중후반에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때 이제 결국은 우리 한국의 급격한 임금 상승이 일어났고,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집값도 많이 올라갔었고, 뭐 그에 따른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불행한 결과도 있었죠. 뭐 그 여러 집값의 상승에 따라서 전세금의 상승에 따라서 그거를 그야말로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이 있었고, 그 가장에 의해서 이제 불행한 결과가 나온 그 일가족이 그야말로 간혹 이제 신문에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그야말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발전하면서 소득도 올라가고 임금 상승이면 소득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생산 요소 비용도 상승하면서 결국 생산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매출 및 매출이익의 감소로 나타났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더 이상 이제 한국이 뭐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이나 대만이 80년대 뭐 초반까지만 해도 결국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점 메리트가 상실해가는, 물론 뭐 바람직한 경우죠. 소득이 올라가면서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 비용이 올라가고 거기에는 임금 상승도 포함되면서 결국 이제 거기에 따른 결과니까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80년대 우리 한국의 예를 이제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물가 상승은 결국은 투자 유치국 통화에 대한 평가 절하를 야기시키고 투자국의 화폐로 회수해야 되는 투자 회수국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한국에 진출했던 다수의 해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 그런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래 위험입니다. 거래 위험은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화폐 금융상의 의무 이행에 부과되어서 발생하는 손실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해외 직접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전액을 해외 투자 기업의 자본으로 출자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외 직접 투자는 국제시장의 자본 조달을 통해서 소유 자금의 일부를 차입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자, 외국 화폐로 상환해야 하는 이러한 해외 부채에 대해서 투자 유치국 내의 환율 변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 화폐로 나타난 대외 부채의 변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 기업은 결국 화폐 거래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환가 위험인데요. 환가 위험이란 투자 유치국의 부기 및 계정 처리 시 환율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자산 평가 손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산의 대표적인 거는 뭐 공장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재고 뭐 이런 게 되겠죠. 또한 환율의 변동은 대외적인 채무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 있어서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런 자산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은 수출 증가 및 수익 감소를 위해서 경제 발전의 어느 단계까지는 자국 화폐를 지속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 자구화폐가 평가절하된다는 거는 결국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자, 투자 유치국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는 결국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투자 자산의 실질적인 감속을 초래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됨에 따라서 해외 직접 투자에 따른 내부 수익률이 저하게 돼서 결국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외환관리 위험은 제가 이 과목을 9주차 첫째 강의 시작하면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항상 손실을 초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영업이익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같은 손익의 발생 가능성 그 자체가 투자의 불확실성, 투자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결국 이에 따른 손실액의 축소가 기묘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진입장애 위험입니다. 자, 투자유치국 정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국내 기업과는 차별적으로 해외 투자 기업을 대우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투자 가능 산업 분야의 지정, 국산화율의 지속적인 증가, 외국인 소유 지분의 연차적인 감축, 투자국의 모기업과의 내부 거래에 대한 일정한 규제 등 해외 투자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특별한 간섭과 통제를 받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차별적인 조치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의 진입장벽의 적용 여부의 경영 소유권에 대한 위험이 결국 진입장애 위험입니다. 진입장애 위험은 투자 유치국 내에서의 투자 운영 전략과 나아가서는 해외 직접 투자의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추가 인하분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죠. 또한 진입장벽이나 그 반대의 경우인 진입장려 조치에 대한 각 투자 유치국의 태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이제 진입장애에 대한 투자 유치국의 태도는 결국 해당 국가의 해외 투자 유인 요원으로서 해외 직접 투자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이 장이 이제 해외 직접 투자의 이해라는 이제 17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지 동체적 위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네 번째 이제 위험 요소인 진입 장애 위험은 해외 투자의 초기에 발생하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투자 유치국의 투자 환경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간이 경감에 따라 이걸 이제 다이내믹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이내믹스. 이제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투자 유치국의 동적인 투자 환경 평가가 투자 유치국의 변화 위험으로서 형지 동태적 위험으로 지칭됩니다. 자, 어떻든 이제 투자 유치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에게 해외 투자를 유발시켰던 여러 가지 이제 우대 조치들, 즉 경쟁력 우위 요소는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이제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 투자 가치의 평가 절하를 초래하는 유사품과의 경쟁 심화에서 발생되게 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처음에는 유리했던 현지화 요소가 오히려 내부화 우위 요소나 무형자산의 우위 요소를 저하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죠. 다수의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들이 투자 유치국의 동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에 철수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중국이 이제 개혁개방이 78년에 발생했는데요. 자, 개혁개방의 초기에 중국은, 잠재력은 컸지만 기술과 전문화된 인력, 그 다음에 기술이 부재해서 결국은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야말로 일반적인 시장경제국들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아주 파격적인 우대 조치들을 제공했습니다.
뭐 그것은 결국은 해외 투자를 그야말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야말로 중국의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이제 이러한 투자 인센티브들을 보면은 해가 갈수록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80년대 겪었던 그런 투자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로자의 권익 제고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 업종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든가 처음에는 뭐 투자 업종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환영받았던 그런 업종들이 중국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경공업 뭐 이런 분야들 뭐 섬유라든가 왕구라든가 뭐 이런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리고 중국이 정말로 필요한 하이테크 분야의 산업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자 이런 이제 그야말로 경우가 생겨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인력에 대한 수급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게 됐습니다. 중국의 뭐 이야말로 대학 졸업자 이상의 그 인력들이 정말로 외국 투자 기업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필요한 그런 분야에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도 결국 이제 투자 업종이 전환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이제 애로사항이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2010년대 이후에는 또 다른 이제 투자 유망 지역을 물색하게 됐고 특히 이제 동남아 쪽으로 많은 이제 눈길을 돌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 동남아 지역에서도 대표적으로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로 이제 그야말로 분산해서 진출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이제 띠고 있죠. 자, 이제 이 같은 투자 유치국의 이제 변화 적응 능력은 한계적인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으로서 투자 유치국에 진출한 개발도상국의 해외 직접 투자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즉 개발도상국 기업들이 하는 해외 직접 투자는 비교적 소규모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선진국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결국 해외 투자 기업에 있어서 그 시작은 물론이고 투자 회수 과정에서도 투자 유치국의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뭐 중국을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런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적응 능력을 제고시켜야지 결국 기업의 사활에 결국 연결되고 결국 기업의 지속적인 이익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이제 17장을 마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공부할 분야는 21장 신자원 민족주의 분석입니다. 신자원 민족주의 분석은 크게 이제 5파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개관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신자원 민족주의의 부상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신자원 민족주의의 확산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개관 부분입니다. 자, 자원민족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죠. 자, 선진국의 경제적인 종속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민족주의가 대두되었고 특히 이제 자원을 무기로 했을 경우에는 이걸 자원민족주의로 지칭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후진국은 자원을 전략적 무기로 이용하게 되었고 이 같은 흐름을 자원민족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원민족주의의 대두입니다. 중남미에서 대두된 자원민족주의는 이후 중동 지역의 산유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멕시코를 보면요. 멕시코는 1911년에 혁명 이후에 헌법에 멕시코 헌법에 자원은 국가의 소유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네수엘라인데요. 베네수엘라는 1920년 외국으로부터 석유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탐유세 부과 및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석유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동의 이란입니다. 이란은 1951년에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죠. 자, 이제 시기별로 보면 1960년대를 보면 유엔에서 천년자원, 항구 주권을 의제로 확정함에 따라서 자원민족주의는 더욱 발전해서 자원을 가진 국가를 중심으로 카르텔, 연합체죠. 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천년자원 항구 주권은 천년자원은 이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항구적인, 즉 영구적인 주권으로서 이를 개발, 생산 또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천년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권한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자원 보유국들은 개별 국가 차원으로 선진국의 경제적 종속을 탈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합체인 카르텔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카르텔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 우리가 흔히 이제 오펙이라고 그러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있고요. 또한 구리 수출국 정부 간 협의회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다음 또한 중남미 에너지 기구, 올레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르텔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을 뭐 구리든 석유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결국은 그들의 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연합체인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970년에서 80년대 초반인데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을 중심으로 한 자원민족주의로서 1, 2차에 걸쳐서 석유 파동, 올샥이라고 그러는데 올샥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973년에 아랍 이스라엘 전쟁에서 서방 진영이 친 이스라엘의 성향을 나타내게 되면서 이에 반발하여 아랍 국가들이 산유국이 주축이 된 아랍 국가들이 원유의 서방 수출을 금지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게 되었죠. (1979년에는) 이란 혁명이 이제 발생해서 팔레비 왕조를 축출하였는데요. 자, 이란 팔레비 왕조를 축출하고서 이란 혁명을 완수한 이란이 결국 미국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급등해서 세계는 제2차 석유 파동에 직면하게 되었죠. 자, 이같이 이제 산유국들이 1, 2차 석유 파동과 같은 이제 원유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실패, 그 다음에 세계 경제 불황,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의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석유 메이저들이 주도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980년대 초반 이후에는 1, 2차 석유 파동에 따른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원유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자원민족주의는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급증하던 원유 소비량은 1차 석유 파동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해서 1974년 1일 평균, 즉 하루 평균 5,549만 배럴, 1975년에는 5,499만 배럴로 감소하였습니다. 2차 석유 파동 이후인 1980년 원유의 하루 평균 소비량은 6,173만 배럴, 1981년에는 5,980만 배럴, 1982년 5,812만 배럴, 1983년 5,787만 배럴로 감소하였습니다. 즉 수요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경제학의 원리죠. 수요의 법칙이죠. The law of demand. 수요의 법칙입니다. 즉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수요가 내려가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2절 신자원민족주의의 부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신자원민족주의의 대두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퇴조를 보이던 자원민족주의는 원유 및 원자재의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재부상하기 시작했고 이전과의 구분을 위해서 신자원민족주의라고 지칭합니다. 즉 이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뭐 비즈니스도 우리가 사이클, 그래서 그걸 비즈니스 사이클이라 그러죠. 쇠퇴기가 있으면 다시 회복기가 있고 절정에 이르렀다가 다시 이제 하강하는 때가 있고 최하점에 이르게 되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한 사이클이죠. 같은 그게 반복되는 거. 이게 이제 한 비즈니스 사이클인데요. 결국 뭐 경제 경영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이것도 마이크로하게 볼 수도 있고 매크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어떤 한 가지 상황만 영원히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죠. 가격이 오르면 내려갈 때가 있고, 물론 다만 그런 사이클에서 올라가는 시점이 더 길었느냐 내려가는 시점이 짧았느냐, 정점에 이르는 시점이 뭐 어느 정도 상당히 유지했느냐, 뭐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이클을 그리면서 비즈니스는 진행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원유 가격, 가장 중요한 이제 자원인 원유 가격 급상승을 보면 2007년 4월 이후에 급상승하기 시작한 두바이 원유 가격이 2008년 4월에 월 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103.61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두바이 원유의 이제 연평균 가격은 1996년 배럴당 18.57달러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11.5%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68.43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인데요. 원자재 가격을 추정하게 하는 상품 가격 지수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 지수의 연평균은 2003년 60.7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31.8%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183.3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상품 가격 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평균 마이너스 0.3%씩 완만하게 감소한 데 반해서 2003년 이후에는 28.5%, 즉 무려 30% 가까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자원민족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이들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게 되고 결국 자원을 통해서 국가의 부, 즉 국부, 영어로는 이제 내셔널 웰스라고 하는데요. 국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자원 민족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원 민족주의와의 비교, 그야말로 이제 신자원 민족주의라고 지칭했는데 이것이 이제 자원 민족주의하고는 어떤 비교가 될까? 이렇게 보면 과거 이제 자원 민족주의는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바라는 개발도상국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죠. 자, 그럼 신자원민족주의는 국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유 및 원자재 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뭐 선진국들 경제 독립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은 국부를 축적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결국은 원유 및 원자재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죠. 뭐 과거 자원민족주의가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강했다면 여기 신자원민족주의는 정치적인 색깔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결국 경제적 합리주의가 결국 추가적으로 반영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원민족주의를 이제 우선 원유 자원민족주의부터 이제 살펴보면 5개국 사례를 들 수 있겠죠. 이제 신자원민족주의는 남미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원유의 국유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베네수엘라를 보면요. 이전 다국적 기업 소유의 유전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변경해서 정부가 60% 이상을 소유하는 합작 사업 방식으로 국유화하고 세율 및 로열티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자, 과거 자원민족주의는 결국 이란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완전히 100% 국유하고 아니면 뭐 몰수하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것에 비해서 결국은 실용적인 지배를 하는, 즉 여기 뭐 베네수엘라 사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 정부가 60% 이상을 소유해서 결국 이제 결국은 이 경영권을 가지는
뭐 그런 이제 형태로 결국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2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3교시 때 뵙겠습니다.